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8월 7일이었죠. 오픈 AI에서 GPT-5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만큼 반응도 즉각적이었는데요. 드디어 인간 수준의 AI인 AG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만큼 반겼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좀 아쉽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GPT-5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앞으로 달라질 글로벌 AI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여름 비수기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은 호가를 고수하면서 버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경우 가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끝났죠? 오늘 혼조세였습니다. 네. 그래도 장중에는 계속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코스닥이 좀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확 줄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뭐 자명하죠. 그 투심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여러 불확실한 이슈들이 아직 해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장에서도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는 0.37% 오른 3,141.74에 네. 코스닥은 0.05% 하락한 777.24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호락호락한 환경은 아니었던 게 간밤 예.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AI 거품론이 여전히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을 좀 지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투매도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네. 또 하나는 잭슨홀 회의는 이미 시작됐고 연설은 지금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다소 매파적이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이제 강한 그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나 기대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그동안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조정에 따라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네.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 외국인이 동반 팔자에 나섰고 오늘은 기관이 좀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그 장 마감 후에 HBM4에 대한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소식에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역시 장 후반에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불공정 계약 논란 때문에 수일째 급락세 보였던 원전주는 오늘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제 지적재산권 합의가 그 불공정 계약이라는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네. 양사가 또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이런 네.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이게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만나기 위해서 방미에 나설 계획이고 방미를 하는 목적은 JV 조인트 벤처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 합작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수주에 나서겠다라는 거죠. 네. 원자력이 이제 좀 특수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민간 기업의 파트너십이지만 사실상의 국가 간 공조로도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조선업에 이어서 원전에서도 한미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은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내에 사실상의 산업 밸류체인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시공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원전을 수주할 때도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 원전 기업들이 핵심적인 공정을 수행해주는 이런 협업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합작사가 실제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문 내용 중에 시장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 시장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의혹도 만약에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져서 공동 진출을 한다면 이런 의혹도 불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거가 이제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을 만드는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요청을 한 거는 올해 1월에 어쨌든 양사가 지재권 분쟁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면서 분쟁이 좀 해소된 측면, 그에 따라서 양국 정부 간에도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길 희망한다. 네. 이런 취지의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 원전의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2050년까지 현재는 약 100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네. 당장 2030년까지는 10기의 추가 원전을 착공한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한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인데 네. 이 펀드에도 이 원전 관련한 투자 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1년 넘게 중단됐었나요? 해외 주식 주간 거래요. 이게 연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요, 그동안 이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재개 시점 방식을 논의해온 증권사들이 오는 11월에 서비스를 재개하자라는데 잠정 합의를 하고 현재 실무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해외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중단됐던 게 작년 8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월요일이었는데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먼데이.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당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거래에 관련해서 주문이 폭증을 하면서 이 주간 거래 서비스를 처리해 줬던 미국 대체 거래소죠. 블루오션이 주문 처리 용량 한도를 초과하니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버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간 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게 됐고, 블루오션 측의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죠. 자, 그러면 서비스 재개한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 발생했던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는 뜻인가요? 당시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이제 9만 개 주식 계좌에서 6,300억 원의 거래 금액이 취소가 됐었죠. 그런 만큼 서비스 재개를 하려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2중 3중으로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당국의 요청이었습니다. 일단 당시 사고의 제일 원인은 대체거래소 한 곳에 이 업무를 의존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오션이라는 미국 현재 대체 거래소였는데 업무 처리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었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블루오션 외에도요, 브루스라든지 문이라는 또 다른 신생 미국 대체 거래소들과 복수 계약을 맺어서 이른바 백업 기관들을 갖출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지난해 사고 당시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유사시 거래를 취소하고 증거금을
정산해서 되돌려 주는 것, 이걸 이제 롤백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동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당시에 거래 주문이 몰려드니까 일일이 거래를 선별해서 이 롤백 작업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고 대응이 상당히 늦어졌었고 이게 이제 증권사별로 속도의 차이가 다 생기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었죠. 이번엔 이제 원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당국이 증권사들의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서 지난달 14일까지였었나요? 네, 시한을 그렇습니다. 둔 게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이제 오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 이런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했던 지난달 14일이 지나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4일에 위약금 면제 발표가 최종 결정됐고 같은 달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정한 것은 기한 자체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요, 법률이나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자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에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여기엔 SK텔레콤이 되겠죠,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결합 상품에 대한 위약금도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면서요? 네, 요즘엔 또 결합 상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통신 서비스에 붙여서 예를 들면은 뭐 IPTV 같은 것들 이제 결합시키는 결합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이나 IPTV 같은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쟁 조정위는 유무섭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서 이용자가 부당한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또한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폭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SK텔레콤이 이번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그 실제 그 집계를 해보니까 얼마나 돼요?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무는 경우에는 500만 명이 이탈해서 7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오픈 AI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GPT-5에 대해서 이용자 반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성능뿐만이 아니라 GPT가 너무 차갑고 냉담해졌다, 이런 불만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GPT-5의 출시로 앞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AI 시장에서 후발국인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보셨겠죠? 네네.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GPT-5라는 게 한 1년 3, 4개월 전부터 나온다 해서 저도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뭔가 정말 범용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말 무서운 어떤 뭐 AI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기대는 깨졌지만 네. 박사학위자 수준이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그래서 조금 더 그 품질, 답변의 품질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말투요 뭐라 그러죠? 그 미국에서 너무 차갑고 냉담해졌다. 이제 이게 네. 번역돼서 온 건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차갑다, 냉담하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때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보통 너 오늘 약간 들떴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네. 그래서 이 AI 모델도 약간 들뜨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있는 대답이 좀 나오려면 좀 더 들뜨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모르는 건 좀 모른다고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답하게 하려면 약간 이제 이걸 가라앉게 만드는데 이번에 약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가 좀 변했나 봐요. 근데 다시 또 사용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니까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차분하게 목소리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왔어요? 네, 얼마 만에요? 뭐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더 충격적인 거는 네. GPT-5가 나왔는데 예. GPT-5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오래 생각하는 거 또는 빨리 대답하는 거, 뭐 에이전트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시켜놓은 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GPT-5만 딱 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패스트, GPT-5 패스트, GPT-5 thinking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GPT-4o 옛날 것도 쓸 수 있게. 예, 옛날 거 익숙한 사람은 나 차라리 나 옛날 거 쓸래 이렇게 돼서 좀 약간 그 오픈 AI가 약간 창피를 당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뭔가 네. 원래 이 창발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AI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 못하던 게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IQ가 148까지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네. 저보다는 안 네. 되지만 그 IQ가 148은 좀 된다 하는 거는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박사 학위를 갓 받은 그런 연구자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박사 학위자를 여러 명을 24시간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그걸로 어떠한 세상의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네, 있다면 네.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바이브 코딩 기능이 향상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이건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 어떤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나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AI 서비스에 나 이런 앱을 좀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네.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바이브 코딩인데 예. 지금 많은 AI 회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좀 확실하잖아. 이게 되냐 안 되느냐. 그래서 바이브 코딩 기능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제 출시 첫날에 샘 알트만이 GPT-5 처음 출시하는 날 거의 고치지 않고 프로젝트 완성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이 있었고 네. 하지만 오픈 AI가 다른 회사들보다 그 코딩 기능이 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모른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그게 이제 AI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각이라 그럴까요? 네. 그럴싸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 그것도 완벽해진 건 아니고요. 완벽해진 건 네, 아니고요. 근데 이제 환각 비율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 음.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박사급 전문가 팀을 주머니 속에 둔 것 같다라고 이제 샘 얼트만이 얘기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생각보다 전작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못한 게 아니라 체감이 그렇다는 거겠죠?
저는 사실 한 달에 $200짜리 프로 사용자거든요. 그럼 GPT-5 프로가 있는데 네. GPT-5 프로를 써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0짜리 쓰거나 무료 사용자는 그 GPT-5 프로를 또 안 써봤다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좀 전문 영역의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불편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또 주목받은 부분이 이 GPT-5가 공개되면서 이제 초저가 전략을 내세웠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무료로도 GPT-5를 쓸 수 있기도 합니까? 네, 근데 한정적이었나요? 약간 오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GPT-4도 무료가 있었는데 GPT-5 할 때 샘 알트만이 약간 전략적으로 무료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동안은 뭐 GPT-4나 3.5도 다 무료 사용자가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은 굉장히 다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200짜리 프로 사용자는 GPT 프로를 쓸 수 있고 네. 또 한 달에 $20 플러스 사용자는 GPT-5에서 패스트와 띵킹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쓸 수 있다면 무료 사용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가장 가벼운 것만 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네, 워낙 지금 유료로 돈을 내는 사람한테도 밑지고 팔고 있어요. 네. 오픈 AI가. 네. 한 달에 $20 3만 원 내면 어느 정도만 내가 질문을 하면 사실 3만 원의 비용이 오픈 AI가 그걸 벌써 돈을 씁니다. 저는 한 달에 3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예. 아마 제가 오픈 AI한테 50만 원이나 100만 원 더 비용을 한 달에 내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지금 오픈 AI가 상당히 출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오프스라든가 그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어쨌든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그건 이제 API 가격입니다. API면 저거죠. API라는 건 이제 기업용. 네. 기업용 할 때는 이제 API 가격은 그 질문의 길이와 네. 답변의 길이에 따라 돈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좀 경쟁력 있게 책정을 해서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그 동안은 이제 오픈 AI의 API가 제일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 가격 경쟁에 들어갔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PI 그 가격은 매년 5분의 1에서 10분의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I가 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인은 한 달에 $20, 네. 뭐 한 달에 $200 하면은 이제 분량 제한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쓰는 네. 게 거기서 거의 무제한을 쓰고 있죠. API에서는요. 네. 우리 개인은요. 개인은. 근데 기업용 B2B API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질문할 때 질문의 길이와 답변의 길이만큼 돈을 철저하게 냅니다. 한 번 한 번에. 한 번 한 번에. 네. 네. 근데 그 API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 매년 10분의 1에서 5분의 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지금 8월인데 2023년 8월에 네. 같은 성능의 AI의 API 가격이 거의 1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거의 5분의 10분의 1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속 그 AI 시장의 빅테크 간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거네요. 네, 지난 2년간 뭐 계속 5분의 1, 1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GPT-5가 공개되면서 그 가격 경쟁이 더 격화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픈 AI의 그 B2B API 가격이 경쟁사보다 GPT-5면 원래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더 싸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GPT-5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어떤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세요? 일단 제가 예측하기는 우리가 그동안 GPT-5가 나오면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용 인공지능이 나와서 모든 인간보다 잘하는 게 나오고 네.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우리가 일자리를 다 잃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 얘기가 한 2, 3년 일단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은 좀 우리를 막 정말 깜짝 놀랄 만한 AI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2017년에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에서 나온 이 혁신의 끝이 좀 보이는 거죠. 이젠 트랜스포머 모델로 뭔가 GPT-5 이상 뭔가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기능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LLM의 최대치를 확인한 것 같다는 게 그런 네, 그런 의미예요. 뜻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LLM에 대한 열기는 좀 꺾이는 거고 네. 본격적으로 좀 뭔가 응용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동안은 LLM이 이렇게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네. 좀 기다리는 자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네. 끝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끝을 본 것이 박사 학위자 수준의 AI가 있다라는 거를 기업이나 개인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네.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회사나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걸 이제 AI 응용 또는 AX라고 하는데 네.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많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오픈 소스 모델을 선보였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AI 업계 그 오픈 소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 지형도를 좀 바꿔놓을까요? 주도권 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경우 회사 이름이 오픈 AI인데 오픈을 안 했어요. GPT-2까지만 오픈 소스가 오픈되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코드, 소스 코드를 다 네. 공개해서 네. 누구나 거기에 가중치까지 공개해서 이거 그냥 갖다가 내 컴퓨터에 깔면 네. 바로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오픈 소스 특히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 예. 지금 미국 정부의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 완전히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기까지는 오픈 소스로 달리자는 거거든요. 중국이. 네, 우리끼리 다 공유해서 네.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다시 클로즈드 할 폐쇄형하겠죠. 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실력까지 안 갔다면 우리는 오픈해야 된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딥시크나 뭐 크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맞아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도 그걸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모델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긴장을 해서 사실은 오픈 AI한테 뭔가 좀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 네. 소스 모델 두 가지가 개를 오픈했습니다. 선보인 게 그게 저거죠. 뭐죠? 그 GPT OSS 12, 네. 120하고 네. 네, 20B인가요? 네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AI 분야 3대 강국을 이제 목표로 내걸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AI의 후발 국가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한 사업이 월드 베스트 LLM인데 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선정은 이번 새 정부에서 이제 선정이 된 거고 네. 5개 회사가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한 500억 각 회사 500억 이상 5개 회사를 주고 6개월에 한 회사씩 떨어뜨려서 네. 이제 한 1년 반 후에는 2회사만 남게 하는 것이 이번에 월드 베스트 LLM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GPU가 모자랐던 기업들한테 GPU를 주고 네. 데이터를 정부가 돈으로 직접 사다가 그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고 그래서 흔히 AI를 만들 때 부족하다고 하는 그 GPU와 데이터와 인력을 정부가 제공하고 거기서 5개사가 이번에 선정됐지만 또 경쟁을 해서 나머지 3회사는 떨어뜨리고 나중에 2개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주도권 AI 회사가 되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개발한 우리만의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데이터도 새로 구하고 AI 모델도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구한 데이터와 우리가 설계한 AI 모델 가지고 예. 또 GPU는 그냥 사다 쓰면 되긴 하는데 GPU를 네. 사서 학습을 시켜서 미국 수준의 95%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2, 3년 내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만의 거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픈 AI의 오픈 소스 웨이트를 네. 갖다가 또 네. 중국의 딥시크를 갖다가 뭐 미국의 라마를 갖다가 하는 게 쓰지 아니라, 말고 예. 처음부터 개발하자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고 그런 접근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이번에 5개 회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도 매년 5분에서 10분의 1 주는 것처럼 네. 지금 오픈 AI는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죠. 자기 비싼 돈으로 안 가본 길을 계속 탐험하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고 네, 우리 같은 네. 경우 후발주자는 이제는 GPT-5를 매일 써보면서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비용과 시간은 줄어드는 것은 맞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초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AI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GPT-5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면 네. 또 한 번 우리가 한숨을 쉬었겠죠. 이거 언제 또 투자가 나. 근데 GPT-5 수준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어차피 다른 미국이나 중국 기업도 이노베이션을 오픈 AI 수준으로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네. 어느 정도 현재까지의 방법론엔 한계에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는 그 수준을 앞으로 쫓아가자. 네.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한국이 정말 운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참 다시 이제 5개를 정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GPT-5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만 나왔다면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펀드가 들어와야 되죠. 네. 며칠 전에 이번에 5개 회사 중에 하나인 업스테이지가 아마존과 AMD에서 투자를 한 500억 정도 받은 게 이번 월요일 날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도 좀 적죠. 그 규모가. 그래서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희 회장님이 처음에 1조를 넣고 나중에 2조를 넣어서 네. 나스닥에 상장시킨 건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00억 이상 또는 조 단위의 투자를 받는 AI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과제다. 이번에 정부는 그냥 마중물 정도 해준 것이고 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네.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글쎄요. 네. 그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균형적인 시도, 그러니까 시각 또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언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AI의 기술의 단기적 끝이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AI 사용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발표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예. 서울 전역 지역으로 보게 되면 서울 전역하고요.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지정이 되게 되면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되고요. 사게 되면 4개월 내에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네.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 네. 않게 되면 네. 이제 네. 이행강제금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네. 자금 출처와 자금 조달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8월 26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네.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만요. 그러니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외국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살 네. 때에는 네. 수도권 전역이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4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금 출처도 내야 이렇게 되고요.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이제 집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역차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은행이나 아니면 한국 안에서도 한국 은행이 아닌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자유롭게 받는데 네. 우리 내국인들 한국인들은 지금 6.27 대책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네.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대출에 안 나와서 못 사는데 네. 왜 외국인들은 쉽게 집을 사는 거야라는 비판 여론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네. 국토부입니다. 네.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2024년 작년 말 기준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택을 가진 비중이 0.5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다고 해서 네. 지금 서울의 양극화 문제, 한강벨트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가격 좀-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또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준다는 건데 그게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이나 경기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투기 지역의 아파트만 묶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네. 일단 1년 시행을 해본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네. 이제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입주하는 분들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다세대 됩니다. 주택. 네네. 그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 중 일반 네네. 업무시설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네. 자, 이제 주택시장 지역별 주간 통계를 좀 살펴볼까. 이번 주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이번 주 서울 평균 상승률 0.09%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0.1%고요. 네. 2주 전에는 0.14%, 3주 전에는 0.12%.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내려가긴 하는데 상승률이 좀 약간 완화되는. 약간 완화되는데 네. 빠르게 완화되다가 빠르게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완만하게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안정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좀 불안정한 안정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불안정한 안정? 왜냐하면 공급 대책 네. 지금 이제 곧 다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공급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낸다고. 9월 그러지. 초까지는 낸다고 했는데 네. 이제 공급 대책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에피타이저는 6.27 대책 대출 규제가 에피타이저였죠. 맛보기라고 맛보기.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본 메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음. 본 메뉴가 공급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알차게 신속하게 잘 나와주게 되면 아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급 대책 저는 9월 초가 아니라 더 늦게 되더라도 더 알차게 아하.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발표하고 두 번, 세 번째 우리 요리도 그렇잖아요. 맛이 없다고 해서 계속 양념 넣게 되면 더 맛없어지잖아요. 다시 데우고 그런 맛이. 다시 데우면 맛없죠. 그래서 맛없죠.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알차고 신속하게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그렇고 다른 지역은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인천은 마이너스 0.01%, 네. 지난주는 마이너스 0.04%였고요. 그러니까 0.03%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 경기도는 네. 0.01에서 0.0%,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방은 마이너스 0.02, 서울을 제외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보합 흐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서울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통계만 본다면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이게 사실은 가장 해피한 정부가 네. 바라는 안정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알찬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또 원래 여름에 좀 비수기지 비수기입니다.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뭐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매물도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집주인들은 뭐 호가를 고수하면서 버티기 들어갔다고 또 하고 네. 이러면 이제 거래 절벽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래량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6월 네. 거래량이 12,000건입니다. 네. 12,000건이면 어마어마하게 과열입니다. 과열. 6월 대책 거래량이 6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6월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나온 달이고요. 3월 또 10,000건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2021년 집값 폭등했을 때도 10,000건 이상 나온 달이 3달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10,000건이 굉장히 큰 이례적인 거군요. 큰 거래이기 때문에 네. 12,000건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7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7월 거래량이 오늘 날짜 기준에서 4,100
1,910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날짜가 8월이 좀 남았잖아요. 일주일 좀 더 남아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5천 건 가까이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5천 건이 적은 숫자냐?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가 3천 건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서 올 1월 사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9월부터 1월까지 전체 거래량이 3천 건이었다고요? 아니요. 월간이 그렇겠죠. 3천 몇백 건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왔으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6월 대비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매물도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후속 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네.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은 관망인데 관망세가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정부가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금 규제 어제였나요? 세금 규제도 사실상 아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결국엔 또 세금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이 불안해진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이 제가 앞서서 이제 불안정한 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매 매물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경매는 임의 경매, 지금 강제 경매 모두 다 두 개가 다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네.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은행이 이제 건재당 잡고 대출 이자 안 갚으면 사실 소송 걸지 않고 바로 경매 넘길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네. 작년 대비 작년이 1,510건이었고요. 서울 임의 경매입니다. 2025년 올해가 1,869건. 7월까지 기준에서 보게 되면 좀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4% 정도 임의 경매가 늘어났고요. 강제 경매도 늘어났습니다. 강제 네.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게 되면 법원에 건재당을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경매는 못 넘기고요. 네.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기는 게 강제 경매인데 네, 네. 강제 경매도 6월 대비 7월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모두 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대출이자 못 갚는 분들도 늘어나고 네. 전세금 못 갚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신청 지금보다. 건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후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경매 실제로 경매가. 신청하고 이제 실제로 입찰 들어가고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기 걸리니까. 때문에 네. 지금 신청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6개월 후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낙찰률, 낙찰 가율 모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신청을 해서 집주인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낙찰률. 집주인이 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요. 네. 낙찰률은 이제 가격도 많이 베팅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이나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공급 대책 어떤 게 나올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장관의 언급을 좀 보면 알 수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9일에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 참석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9월 초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3기 신도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올리겠다라는 내용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유유부지 공공청사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패키지로 한번 발표될 때 제대로 한번 발표했으면 좋았는데 기획재정부가 먼저 발표해가지고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꺼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2만 호가 있고요. 15,000호를 유유부지 국공유지 추가로 발굴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네.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서 면허 취소 얘기도 나왔었는데 장관께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법상 취소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영업 정지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 또 지금 다이내믹하게 어떤 상승이라든지 어떤 하락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통계를 보게 되면 경기는 0.02%, 서울은 0.05% 그냥 보합 안정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 전세 가율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인데요. 네, 네. 서울은 전세 가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요? 지방은 전세 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고 한다면 전세 가율이 움직이는 건 분자는
전세 가격이고 분모는 집값이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전세 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 상 분모가 집값이고 분자가 그렇죠. 전세 가격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네. 실제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왜 전세 가율이 올라가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잖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많다 보니까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 살자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흐름이 전세 가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월세 시장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슨 속도? 월세화? 월세화 속도가 임대차 거래가 지금 170만 건 정도 올해 7월까지가 발생을 했는데 61.9% 약 62%가 월세입니다. 3건 중에 2건 정도가 이제 월세라는 얘기인데 이게 5년 전만 하더라도요. 40% 초반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집 중에 1집이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3집 중에 2집이 이제 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양극화가 아파트 월세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세는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빌라나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가 약세다 보니까 이게 전세하고 월세는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까지도 동반 약세가 되고 있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시가 뭐죠? 그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그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이 이제 생기자 네네. 서울시가 입주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청년이 안심하고 그렇죠. 저 이러면 안 되죠. 청년이 안심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안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이름을 딱 보게 되면. 그래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서울시가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SH가 시행을 하거나 시공을 한 게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한테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한마디로 집주인이 민간인입니다. 민간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공공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서울시가 하는 안심주택이니까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뭐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했던 민간 회사가 공사비를 못 내다 보니까 이제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금 임차 보증료를 지금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실제로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개 곳에 287가구인데요. 이 중에 133가구는 이제 우선 선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런데 서울시가 금융권을 통해서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권으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좀 주겠다는 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순위. 순위가 밀리는 분들은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공공주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민간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체납이 있는지 전세 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너무 안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일단 수습은 지금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하려면 SH가 주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민간과 합동으로 한다면 민간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안전장치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8월과 9월 8월은 거의 다 갔습니다만은 그 5만 가구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일단 뭐 전국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나오는데 일단 서울에서 이게 당첨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데요. 잠실에 가보면 이제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지금 나오는데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고요. 롯데타워가 있는데 일단 시세 차익이 많이 예상은 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 적용이 되는데 일단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구역에서도 좋은 단지들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니까 청약 통장 아끼신 분들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